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태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72살입니다. 집은 제 젊음과 맞바꾼 결과물이나 마찬가지였지요. 29에 결혼한 아내와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을 직접 나르고 시멘트를 개어가며 올린 2층 양옥집이니까요.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에서 아내가 건네주던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일군 집에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김건호는 성품은 착하지만 줏대가 없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고 며느리 서미경은 그 애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저런가 보다 세월이 변했으니 나 같은 늙은이가 맞춰야지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군요. 간단히 마당을 쓸고 가벼운 체조로 몸을 푼 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끓이는 된장찌개는 동네에서도 제법 알아주는 맛이었습니다.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진하게 국물을 내고 직접 담근 된장을 풀어 구수함을 더합니다. 두부와 호박, 팽이버섯을 넉넉하게 썰어 넣고 마지막에 칼칼한 청양고추 두어 개를 송송 썰어 넣으면 속이 확 풀리는 김순태표 된장찌개가 완성되지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무렵 2층에서 며느리가 퉁퉁 부은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잠옷 바람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내려온 며느리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틀어막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아, 냄새. 아버님. 그 녀석은 대뜸 소리를 지르며 베란다로 향하더니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가시지 않은 아침인데도 거실 창문을 전부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이 훅 들어와 찌개 냄새와 함께 집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집에서 퀴퀴한 늙은이 냄새 나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런 음식까지 해 드셔야겠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사사건건 불평을 늘어놓긴 했어도 저렇게 대놓고 면전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늙은이 냄새라니.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깔끔하게 씻고 몸단장을 하는데 제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보았을 텐데도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식탁에 올려놓은 찌개 뚝배기를 그대로 집어들었어요. 이런 건 밖에서나 사 드세요. 집안 공기 다 버리지 마시고.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개수대에 찌개를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아침 내내 정성껏 끓인 아들 녀석도 참 좋아하는 그 된장찌개를 말입니다. 두부와 버섯, 호박 건더기가 허연 거품과 함께 하수구로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 건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여보, 왜 그래? 아버지가 아침 식사 준비하신 건데. 아들의 소심한 만류에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저게 목구멍으로 넘어가. 나는 이런 냄새 맡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이 집 나 혼자 사는 집이야? 당신 아버지 편만 들지 말고 내 생각도 좀 해줘.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잖아. 뭐가 심해? 내가 내 건강 생각해서 싫다는 의사 표현 좀 한 게 그렇게 심한 거야? 그럼 당신 아버지는 내 건강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고.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요. 제 아들이지만 아내의 기에 눌려 아버지의 편 한 번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는 저 나약한 모습이 한심하고 또 서글펐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에 걸었습니다. 더 이상 밥맛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아들 내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망친 아침 식사 이후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에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용돈이라도 올려달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저 비아냥거리는 말투.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 여행을 좀 다녀와야겠다. 유럽으로 한 달 정도. 제 말에 며느리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요. 유럽이요? 갑자기 무슨 유럽이에요? 아들의 물음에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디서 그런 목돈이 나셨대? 설마 저희 몰래 모아둔 비자금이라도 있으셨어요? 말하는 모양새하고는 이 집을 지을 때 들어간 돈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아내가 남긴 유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그곳, 스위스 융프라우에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너가 신경 쓸 것 없다. 내 돈 내가 알아서 쓰는 거니까.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입을 비중 내밀고는 온몸으로 불만을 표현하더군요. 아버님, 늙어서 해외 나가면 병만 얻어요.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힘들고 음식은 입에 맞겠어요? 그 돈 그냥 저 주세요. 제가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아버님 체면도 살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보? 며느리는 아들을 향해 동의를 구했지만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혀를 차더니 다시 저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형편 뻔히 아시잖아요. 건호 씨 월급 뻔하고 애들 학원비는 계속 오르고 아버님 여행 가실 그 돈이면 우리 차도 바꾸고 소파도 새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아버님 혼자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희생해야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라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할 소리인가 싶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 있더냐? 생활비도 내가 더 많이 내고 집세 한 푼 안 받고 너희를 데리고 살고 있다. 그런데 뭐가 희생이야? 내가 내 돈으로 내 평생 소원 한번 이루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 집 명의를 저희 앞으로 해주시든가요? 그럼 아버님 여행 경비 저희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태드릴게요.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물려받을 집인데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결국 본심이 나온 겁니다. 저 집을 탐내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제 면전에서 상속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행은 예정대로 갈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그렇게 선언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가 치사해 진짜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출국 날이 밝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연신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살폈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만 마디의 욕설보다 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공항에 도착해 짐을 내리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도착하시면 꼭 전화 주시고요.
그 눈가에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는 것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문제는 항상 며느리였습니다. 억지로 따라 나온 며느리는 마지못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오세요, 아버님.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제가 출국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며느리가 나지막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옆에 있는 아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제게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님, 혹시 거기서 잘못돼도 저희 탓하지 마세요. 솔직히 집도 좁았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나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악담이었지요. 제가 해외에서 객사라도 하길 바란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며느리를 쳐다보자 녀석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을 돌려 출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평생의 꿈이었던 유럽 여행,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의 시작이 이렇게 찝찝하고 불길할 줄이야. 비행기에 오르는 내내 며느리의 그 악마 같은 속삭임과 차가운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건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이야. 저런 애들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망칠 수는 없지. 그렇게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한 달 내내 제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스위스의 눈 덮인 알프스는 아내의 사진을 품에 안고서야 오를 수 있었지만 그 청명한 공기와 장엄한 풍경은 제 평생의 한을 풀어주기에 충분했어요. 이탈리아의 햇살과 프랑스의 예술, 독일의 고즈넉한 도시들을 거치며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악담의 상처도 여행의 즐거움 속에서 희미해지는 듯 했지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피곤함보다는 그리움이 앞섰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집, 내 손때 묻은 가구들, 그리고 못나도 결국은 내 식구인 아들 내외가 기다리는 곳으로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자 익숙한 한국의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세관을 통과해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배웅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속에서 당연히 아들 녀석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건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기대도 안 했지만 아들마저 마중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일이 바쁜가 보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오르자 한 달간의 여독이 그제야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남짓 달려 드디어 우리 동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제게 무척이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슈퍼,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 놀이터, 담벼락에 그려진 낡은 벽화까지 모든 것이 정겨웠습니다. 저 모퉁이만 돌면 아내가 가꾸던 작은 화단이 있는 내 집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캐리어 끄는 소리도 경쾌하게 마지막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 내 집이 맞는데 무언가 낯선 느낌.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대문이었습니다. 칠이 벗겨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던 검은색 철제 대문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대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딘가 가볍고 없어 보이는 그런 대문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어야 할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문패가 사라지고 아크릴판으로 만든 낯선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김건호, 서미경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만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마치 제가 처음부터 이 집에 살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집을 수리했나 보군. 기특한 녀석들.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어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내가 애지중지 가꾸던 화단은 잡초만 무성하게 버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건축 폐자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현관문. 제가 쓰던 낡은 열쇠 구멍이 달린 문은 온데간데 없고 큼지막한 터치패드가 달린 최신형 디지털 도어록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여행 가기 전 며느리가 떠들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집이 낡았다는 둥, 수리를 해야 한다는 둥. 설마 하는 마음으로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도어록 앞에 섰습니다. 아들 녀석 생일, 아내의 기일, 집을 지은 날짜. 제가 알만한 비밀번호들을 차례로 눌러보았지만 도어록은 기계적인 오류음만 낼 뿐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싶어 제 열쇠를 꺼내 보았지만 열쇠가 들어갈 구멍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도어록 옆에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제 평생 저 목소리만큼 저를 절망시킨 소리는 없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르는 척하는 저 뻔뻔함.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다. 문 열어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듯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아, 김순태 씨? 김순태 씨. 제 아들의 아내가, 제 며느리가 제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불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비웃음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이제 저희 집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의 집 문 함부로 두드리지 마세요. 시대가 어느 땐데 남의 집 앞에 와서 문 열어라 마라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 이 집이 남의 집이라니. 내 젊음과 피땀이 서린 이 집이 남의 집이라니.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자꾸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경비실도 없는 주택가라 무섭네요.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 돌아가세요. 경찰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경찰을 부르겠다니. 뚜 하는 소리와 함께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기계음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현관문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요. 한 달 전 공항에서 속삭이던 며느리의 악담이 비로소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집도 좁았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러고 서 있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아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 녀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더군요. 그 목소리는 잔뜩 겁을 먹고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착하셨어요? 건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왜 내가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냐? 제 물음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소리로 무언가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아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한참 만에야 아들이 띄엄띄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미경이가 아버님 안 계시는 동안 집을 우리 명의로 하자고 해서. 아니, 명의는 아직 그대로고요. 그냥 집이 너무 낡았다고 이참에 싹 수리해서 우리 스타일로 살자고 해서요. 아버님 돌아오시면 잘 말씀드리고 2층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애비를 문전박대하는 게 너희 스타일이냐? 그래서 내 이름이 적힌 문패를 떼어버리고 싹 다 바꿔버린 거냐? 아니, 그건 미경이가 너무 앞서 나간 거고. 제가 나중에 잘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 뒤편으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이 제 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끊어. 뭘 구질구질하게 설명하고 있어. 늙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왜 기어들어와서 우리 앞길을 막아. 이 영감탱이가. 영감탱이. 세상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냉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저것들은 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다. 저것들은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강도와 다름없었다. 저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목소리로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너희 뜻대로 하라는 소리다. 이제 끊는다. 저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저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김건호, 서미경이라는 이름이 박힌 낯선 문패를, 그리고 잡초만 무성한 아내의 화단을 차례로 눈에 담았습니다. 미련도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만이 머릿속에 그려질 뿐이었지요. 저는 말없이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돌아섰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은 그 집을 등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골목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저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아 저것들이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줄 제 전쟁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될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제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니 갈 곳이 마땅치 않았지요. 동네 찜질방이나 허름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쫓겨난 늙은이의 처량한 신세에 딱 어울리는 그림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초라해지는 순간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가 될 테니까요. 저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세웠습니다. 기사님이 행선지를 묻자 저는 망설임 없이 서울의 중심부를 말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제일 좋은 호텔로 갑시다. 택시는 제가 살던 한적한 주택가를 벗어나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한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아주 잠시 정비의 시간을 갖는 것뿐이라고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샹들리에와 은은한 음악이 저를 맞았습니다. 젊은 지배인이 정중하게 다가와 저를 안내했지요. 저는 일부러 가장 비싼 스위트룸을 요구했습니다. 하룻밤 숙박비가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과 맞먹는 곳이었지만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룻밤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자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으니까요. 넓고 아늑한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구석에 던져두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하루의 피로와 함께 제 마음속에 쌓인 더러운 감정들을 씻어내고 싶었지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자 오늘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조롱 섞인 목소리, 아들의 비겁한 변명,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끔찍한 욕설까지. 하지만 더 이상 분노에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냉철한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냉정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목욕을 마친 뒤 룸서비스로 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호텔바에 내려가 고급 시가도 한 대 사서 물었지요.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와인을 마시고 시가를 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쫓겨난 늙은이가 아니라 거대한 성의 꼭대기에서 자신의 영토를 내려다보며 다음 전투를 계획하는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푹신하고 거대한 침대에 누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복수는 차가울 때 가장 맛있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제 복수는 이제 막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빌린 다리미로 여행 가방 구석에 있던 제 가장 좋은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구두도 반짝거리게 닦았지요. 싸움에 나서는 장수는 갑옷을 입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갑옷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집 근처의 등기소였습니다. 어젯밤 내내 저를 괴롭혔던 한 가지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며느리 녀석이 제 인감 도장이라도 훔쳐서 집 명의를 저 몰래 이전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이었지요. 등기소에 도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낸 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유자 김순태. 집은 여전히 온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소 직원에게 혹시 최근에 명예 이전을 시도한 기록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집주인 본인임을 신분증으로 증명하고 자초지종을 간절하게 설명하자 슬쩍 기록을 확인해 주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유럽에 가 있는 동안 명예 이전을 시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 녀석이 제 인감 도장을 찾아내어 일을 벌이려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은 다시금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것들은 정말로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소중히 서류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제 모든 권리의 증표였지요. 등기소를 나온 저는 곧장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장수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수소문 끝에 그 지역에서 가장 악착같고 수완 좋기로 소문난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습니다. 골드 부동산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의 간판과는 달리 사무실 안은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중개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날카롭고 인상이 다부진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간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하지만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중개인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반짝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군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중개인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사건을 만난 전문가의 흥분 같은 것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드님 내외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소송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저들을 법정에 세워봤자 제분이 풀릴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집을 팔고 싶습니다. 집을 파시겠다고요? 네. 아주 빠르고 아주 비싸게요. 제 말에 중개인은 잠시 저를 뜯어보듯 하더니 이내 제 의도를 파악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점유자와의 분쟁 때문에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어르신의 의지가 확고하시니 제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동네 지도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어르신 댁의 위치와 평수를 고려했을 때 시세는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어르신의 분이 풀릴 만한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르신, 이런 재미있는 일은 수수료를 안 받아도 즐겁습니다. 그저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중개인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어떤 동지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드디어 저의 복수를 함께할 유능한 파트너를 찾은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회색빛이었던 하늘이 조금은 맑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골드 부동산의 박 사장은 과연 명성대로 일 처리가 확실하고 빨랐지요. 저와 계약한 바로 다음 날 오후 그는 약속대로 제 집 앞에 보란듯이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쓰인 주인 직접 급매, 시세보다 저렴이라는 문구가 제 집 담벼락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박 사장이 보낸 사진을 호텔방에서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첫 번째 연락이 올 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진을 확인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서미경 3글자.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두어 번 울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애가 탈수록 이성을 잃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며느리의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현수막 떼지 못해. 저는 태연하게 귀에서 전화기를 살짝 떼었다가 녀석의 고함이 잦아들었을 때쯤 다시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무슨 현수막 말인가? 아, 집 앞에 걸린 그거. 왜 마음에 안 드나? 마음에 안 드냐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팔아? 이 집은 당신 죽으면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야. 남의 재산에 손 떼지 마. 드디어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상속받을 재산. 저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지요. 상속? 사람이 죽어야 받는 게 상속인데 내가 아직 이렇게 정정하게 살아있어서 어쩌나. 그리고 자꾸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남의 재산이 아니라 내 재산이야. 내 등기부등본에 아직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있더군.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라고. 법은 그깟 종이 쪼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더군. 그러니 이제 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이사 갈 집이나 알아보는 게 어때? 좋은 값에 팔리면 자네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전세금 정도는 보태줄 생각이 있으니. 물론 그럴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녀석을 약 올리고 싶었을 뿐이지요.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필요 없어. 이 집은 한 발짝도 못 나가.
당신이야말로 맘대로 해봐. 이 집에 발 하나라도 들이는 날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줄 알아. 그래, 기대하고 있겠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지요. 첫 번째 전투는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며칠 뒤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올 손님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저는 박 사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호텔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두어 시간 뒤 박 사장이 한숨을 쉬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박 사장의 말에 따르면 오늘 있었던 일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박 사장이 집을 사겠다는 부부와 함께 집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박 사장이 주인 허락 없이 문을 열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서야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집안의 풍경이 가관이었습니다. 일부러 치우지 않은 듯 거실에는 온갖 잡동사니와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역한 냄새까지 진동했다고 해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 아들 녀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기만 했다더군요. 집을 보러 온 부부의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본 며느리가 그제야 입을 열었답니다. 뭐 볼 게 있다고 여기까지 왔대? 이 집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썩었어요. 겨울엔 우풍이 심해서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춥고 여름엔 비가 줄줄 새요. 아, 그리고 저기 안방 벽에 금 간 거 보이죠? 집이 곧 무너질지도 몰라요. 기가 막힌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튼튼하게 지은 집인데. 박 사장이 주인이 바뀌면 전체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 괜찮습니다라고 막아섰지만 며느리의 회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저 인간 때문이야. 능력도 없으면서 나를 속이고 결혼해서 이 비좁고 낡아빠진 집구석에 처박아 놓고 내가 당신 같은 놈 믿고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를 길바닥에 나앉게 해. 아들은 아프다고 소리치고 며느리는 악을 쓰며 울부짖고 집을 보러 온 부부는 질겁해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박 사장은 그런 콩가루 집안의 막장 드라마를 눈앞에서 보고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요. 어르신, 며느님이 작정하고 회방을 놓는데 이래서는 집을 팔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박 사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런다고 제가 포기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지요. 박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그 쇼 혹시 녹음이나 촬영 같은 거 해두신 거 있습니까? 박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하도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조금 해두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법적 분쟁이라도 생길까 싶어서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박 사장에게 호텔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말끔한 양복 차림의 박 사장이 제 호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제게 동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소란은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쩔쩔매는 모습, 며느리가 악을 쓰며 제 험담을 하는 모습, 그리고 즐겁하며 뒷걸음질 치는 손님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자충수이자 저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부터 광고 문구를 바꿉시다. 어떻게 말입니까? 현 점유자와의 분쟁으로 시세의 반값에 급매함. 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투자자 환영이라고요. 제 말에 박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면 정말 헐값에 집을 넘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저것들이 제 집에서 끌려 나오는 꼴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참고 자료로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이 집에 들어오려면 어떤 상대를 마주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거지요. 제 계획을 들은 박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도 못할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어르신의 그 배포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오히려 이런 특수 매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선수들이 관심을 보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저런 점유자를 내쫓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지요. 오히려 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박 사장은 어느새 걱정스러운 기색을 지우고 다시금 전문가의 흥분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며느님이 이 집의 단점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집의 가장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리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들처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며 집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요. 하지만 녀석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요.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고 그 카운트다운은 녀석 스스로가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사장과 제가 세운 새로운 전략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회방을 약점으로 감추는 대신 그것을 상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지요. 현 점유자와의 극심한 분쟁으로 시세의 반값에 급매함. 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매수자들의 발길을 끊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하이에나 같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의 말에 따르면 이런 특수 매물, 즉 법적 분쟁이 걸려있는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간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매일 아침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호텔 수영장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좋은 미끼를 던졌으니 가장 탐욕스럽고 힘센 놈이 물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지요. 저는 마치 거대한 강을 굽어보며 월척을 기다리는 노련한 강태공의 심정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중 한 명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박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젊은 나이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런 특수 매물 처리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박 사장에게 다른 것은 묻지도 않고 며느리가 난동을 부리는 동영상 원본을 먼저 요구했다고 해요. 아주 냉정하고 계산적인 친구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며느님 영상을 보더니 웃으면서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하더랍니다. 내일 오후에 직접 어르신을 뵙고 몇 가지 확인한 뒤 바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비싼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인상은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의례적인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순태 어르신 되십니까? 저는 J&K 자산운용의 강태준 이사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를 평가하고 제 의지의 강도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지요. 저도 지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박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영상도 잘 봤고요. 아주 활기 넘치는 며느님을 두셨더군요. 그의 말투는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목소리였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집의 어르신 외에 다른 상속권자나 법적 권리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르신께서 모르는 숨겨진 자녀라든가 혹은 이혼하신 전처라든가. 없습니다. 법적 상속권자는 아들 하나뿐이고 아내는 오래전에 사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어르신께서는 이 계약이 완료된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마음이 바뀌거나 후회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드님 내외가 어르신께 눈물로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차마 내 자식인데 같은 마음으로 변심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집니다. 그는 제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악담과 아들의 비겁함을 떠올렸지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속의 망설임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자식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저 내 집을 산 당신에게 그 집에 무단으로 살고 있는 침입자들을 처리할 권리를 넘기는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강 이사는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하지요. 가격은 박 사장님과 이야기된 금액으로 하고 잔금은 일주일 뒤에 치르겠습니다. 계약금은 지금 바로 이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바로 박 사장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사장이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매도인 김순태, 매수인 주식회사 J&K 자산운용. 그 몇 글자가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열쇠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화창한 봄날 마당에서 아내와 함께 꽃에 물을 주던 행복한 기억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지요. 저는 그 기억을 가슴 깊이 묻고 제 손으로 직접 그 기억이 담긴 집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 석자를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의 숙제를 마친 듯 후련한 기분마저 들었지요. 강 이사 역시 법인 인감을 꺼내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찍었습니다. 그렇게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집은 이제 법적으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강 이사의 법무팀에서 나온 변호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순태 선생님,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현 점유자들에게 계약 사실을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 화면에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서를 띄워놓고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하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은 5월 5일부로 호주 J&K 자산운용에 적법하게 매각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들은 잔금일인 5월 5일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즉시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된 날짜까지 퇴거하지 않을 시 당사는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제 집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부동산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문서는 차갑고 위압적인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빠짐없이 읽어보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즉시 내용 증명을 세부 출력했습니다. 한 분은 발신인인 제가, 다른 한 분은 우체국이,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수신인인 아들 내외가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익숙한 듯 서류를 확인하고는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붉은 도장을 쾅쾅 찍었습니다. 그 도장 소리가 마치 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우체국을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미사일은 발사되었습니다.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는 하루, 이틀의 시간이 걸리겠지요. 저는 그 편지 한 통이 제 집이라고 믿고 있는 그 견고한 성 안에서 의기양양해 있을 녀석들에게 어떤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지 상상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들이 발버둥 칠 차례였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하기까지는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호텔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제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드디어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아들 건우와 며느리 서미경이 직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퀭했으며 입고 있는 옷은 구겨져 있었지요. 마치 지옥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님. 며느리는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테이블로 달려오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님. 녀석은 서러운 듯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머리를 찌를 듯 애원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호텔 지배인이 당황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참으로 가관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나이프로 토스트를 잘라 입에 넣고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 침묵과 무관심이 녀석의 연기를 더욱 필사적으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집만은 안 된다고 해주세요. 저희 쫓겨나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요. 네. 며느리는 거의 실신할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지요. 저 눈물은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처절한 발악이라는 것을요. 제 앞에 놓인 커피 잔이 식어갈 때까지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계속되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제 눈에서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녀석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그치고 애원이 사라진 그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와 도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네. 안 통한다고요? 녀석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이내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싹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지요. 그 모습은 마치 가면을 바꿔 쓰는 배우 같았습니다. 진짜 징글징글하네. 녀석은 허리에 손을 척 올리고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가냘프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의 장사치처럼 거칠고 날카로웠지요. 좋아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럼 우리도 더는 사정 안 해. 집값의 절반 내놔요. 뭐라고? 못 들었어요? 집값의 절반 달라고요. 우리가 아버님 재산 지켜준 값은 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아버님 수발 들고 이 집 관리하고 우리가 이 집에 들인 공이 얼만데. 법적으로도 자식한테는 얼마 떼줘야 하는 거 몰라요?
주변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콩가루 집안의 싸움터로 변해버렸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다가와 손님,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되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지배인에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빠져.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결국 지배인은 보안 요원을 호출했습니다. 덩치 좋은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나 며느리와 아들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발버둥 치며 마지막까지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야, 김건호. 당신은 뭐해? 저 영감탱이 멱살이라도 잡고 돈 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무능한 놈아.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은 레스토랑에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동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 녀석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맛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 사장을 통해 아들 내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요. 그 녀석들은 당연히 돈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그날의 히스테리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불쌍하고 가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들은 제 앞에 앉아 마지막 애원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았으니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얻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슥 밀었습니다. 그 녀석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봉투 위로 손을 뻗었지요. 이게 뭐예요, 아버님? 열어보게.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녀석은 그 안에 든 것이 수표나 현금 뭉치일 거라고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얇은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며느리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물들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녀석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그리고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 녀석도 고개를 빼고 계약서를 들여다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자네들이 살 집일세. 내가 특별히 구해줬지. 계약서에 적힌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바로 근처에 위치한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제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자네가 말한 볕 잘 들고 전망 좋은 곳은 못 구했지만 대신 다른 장점이 있는 곳으로 골랐네. 자네 남편이 자네를 사기나 공갈미수 같은 걸로 고소라도 하게 되면 구치소가 아주 가까워서 면회 가기 편할 걸세. 아버님.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얼굴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값으로 쓸 지폐 몇 장을 내려놓고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찾지 말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가 무언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악마는 결국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고 저는 그 목에 마지막 칼을 꽂아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나니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판 돈은 제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전적으로 저의 결정에 달려 있었지요. 저는 박 사장에게 연락해 새로운 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내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며칠 뒤 저에게 몇 군데의 최고급 실버타운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지만 막상 방문해 보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방불케 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로비와 친절한 직원들, 깨끗하고 넓은 식당, 그리고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사우나까지 없는 것이 없었지요. 입주자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은퇴한 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식사와 청소, 건강관리까지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이상 밤 냄새 때문에 며느리에게 타박을 들을 일도 혼자 아플 때 서러울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꼭대기층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넓은 거실의 통유리 창으로는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이 보였지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제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낡고 어두웠던 과거의 집을 팔고 밝고 희망찬 미래의 집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강제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된 강 이사 측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저는 굳이 그 추한 꼴을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새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옛집 근처의 한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 골목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덩치 좋은 인부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차까지 도착했습니다. 집행관이 문을 두드리며 법원의 명령을 알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열쇠 수리공이 투입되어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건 이건 못 나. 여긴 우리 집이야.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며느리는 집안에서 끌려 나오며 발악을 했습니다. 인부들이 집안의 가구와 살림살이를 밖으로 꺼내기 시작하자 녀석은 더욱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길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 옷가지들이 마치 녀석들의 초라한 신세처럼 보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망연자실 서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그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집이 한순간에 볼썽사나운 구경거리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었으니까요. 한참의 소동 끝에 집안의 모든 짐이 밖으로 꺼내졌습니다. 강 이사가 보낸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서 그 잡동사니들을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텅 빈 집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던 아들 내외는 잠시 후 도착한 강 이사가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국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제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와인 한 병과 잔을 꺼냈습니다. 멀리, 이제는 완전히 남의 집이 되어버린 그 집을 향해 와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저만의 조촐한 의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입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에서 사귄 새로운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로비의 직원이 저에게 어떤 남성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손님용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는 초라하고 헬쑥한 모습의 제 아들, 건호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로비 한쪽의 조용한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입을 열더군요. 아버지, 저 이혼했습니다. 아들은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 여자와는 끝났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지요.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니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통장 하나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 500만 원이 들어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걸로 네 인생을 다시 시작하든 네 전 마누라와 나눠 갖고 싸우든 알아서 해라. 아버지.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이곳은 너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이 저를 부르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의 반짝이는 유리문이 제 뒤에서 스르르 닫혔습니다. 그 문은 마치 제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저를 완벽하게 분리해주는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고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내 삶에서 아들과 며느리라는 존재를 도려낸 후 시간은 낯설 만큼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었고 그 규칙성이 주는 안정감은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지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밖의 숲을 보며 명상을 하고 7시에는 식당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서예나 수영을 배우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바둑을 두었지요. 저녁 식사 후에는 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음악 감상실에 모여 옛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옅은 흉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곱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제 앞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인 박 선생, 최 사장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허허 웃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을 조용히 토로하며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사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제가 어떤 상처를 겪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묵묵한 이해와 배려가 제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최 사장과 함께 잠시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복잡한 사거리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건너편 거리를 바라보던 제 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인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옆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배달 상자를 정리하고 있는 남자. 제 아들, 건호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녀석은 값싼 배달업체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때에 저러 남루해 보였습니다. 헬멧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고단함에 지쳐 파리해져 있었지요.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주변을 살필 경황도 없이 오직 눈앞의 배달 상자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 사장이 제 어깨를 치며 김 선생, 신호 바뀌었네 라고 말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최 사장을 따라 길을 건넜습니다. 건너편 인도에 도착해서도
저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멀리서 녀석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녀석은 마침내 상자 정리를 끝냈는지 오토바이에 올라타 위태롭게 차들 사이를 비집고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욱하고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핏줄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감정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냉정을 되찾았지요. 저것은 녀석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아비의 등 뒤에 숨어 편하게 살던 삶을 스스로 걷어차고 이제야 제 힘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비참하더라도 그것 또한 녀석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최 사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옆에서 말없이 걸어주었지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삶에 또 한 명의 예기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의 직원이 인터폰으로 제게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려주더군요. 아들 녀석일까 싶어 잠시 긴장했지만 직원이 알려준 이름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서미경의 어머니. 제게는 전 사부인이 되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피하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로비로 내려가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로비의 손님용 소파에 앉아 있던 여자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늙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차가운 태도에 여자는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희 미경이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는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여자를 막았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기는 여러 사람이 보는 곳입니다. 저쪽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지요. 저는 여자를 로비 한쪽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주보고 앉자 여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간의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집을 팔아버린 후 딸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미경이가 그 충격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매일 술만 마시며 울기만 합니다. 사람 꼴이 아니에요, 사돈어른. 사위 아니 김서방이랑도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고 지금은 제 집에 와 있는데 저러다 정말 큰일 날까봐 제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제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우리 미경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사돈어른께 큰 잘못을 저지른 거 다 압니다. 부모로서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딸아이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애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작은 기회라도. 저는 여자의 긴 하소연을 말없이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 눈물이 온전히 연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동정심이 든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사부인. 제가 입을 열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따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따님이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은 제가 평생 소원이던 여행을 떠나는 것을 돈 아깝다며 비웃었고 공항에서는 제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따님은 저를 김순태 씨라고 부르며 제 집에서 저를 내쫓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꾸며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은 제 인감 도장을 훔쳐 제 집을 빼앗으려 했고 제가 집을 팔려고 하자 온갖 거짓말로 회방을 놓았습니다. 제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을 낡아빠진 집구석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척하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자 제게 집값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여자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사부인, 제가 묻겠습니다. 사부인의 따님이 제 딸이었다면 사부인께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따님을 그렇게 키우신 것은 사부인의 책임일 수 있겠지만 그 따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상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야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그쳐 있었지만 그 눈에는 이제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원망과 분노. 동정심을 얻는 데 실패하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어떻게 자식한테 이리 모질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미경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젊은 나이에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던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사돈어른께서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사돈어른의 그 고집 때문에 우리 딸 인생, 그리고 김서방 인생까지 전부 망가진 거라고요. 책임지세요. 우리 딸 인생 책임지시란 말입니다. 결국 그 어미의 그 딸이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제게 사돈어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지요. 저는 더 이상 이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봐요, 어르신. 한 번만 더 제 사적인 공간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시면 저 역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따님과 함께 법정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요. 제 단호한 말에 여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저를 노려보더니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고 봐요. 당신 이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거 당신도 똑같이 돌려받게 될 테니까. 절대 행복하게 못 살 거야.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붓고는 여자는 쿵쾅거리며 상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 선생과 함께 바둑을 두며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박 선생은 바둑돌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자네는 집을 뺏은 게 아니야. 그저 그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적힌 청구서를 건넸을 뿐이네. 그 청구서의 금액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자네 책임이 아닐세. 박 선생의 말에 온종일 무겁고 껄끄러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바둑돌을 들어 제 집을 단단하게 만드는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전 며느리의 어머니가 다녀간 후 제 삶은 다시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의 불쾌한 만남을 애써 잊으려 노력했고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일상에 더욱 깊이 몰입했지요.
친구들과 함께 떠난 가을 단풍 여행은 유난히 아름다웠고 생전 처음 쳐보는 탱고 스텝은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페이지는 이제 거의 다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제 휴대폰으로 낯선 공중전화 번호가 찍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팸 전화려니 생각하고 받지 않으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섞여 나올 뿐이었지요. 여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묻자 마침내 힘겹게 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 건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비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기어들어가는 완전히 기력이 소진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물었습니다. 녀석은 한참을 끄끄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쌩쌩 지나가는 차 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길거리의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 미경이랑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녀석의 말은 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남은 돈을 전부 들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에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저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녀석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일까? 아니면 다시 한번 받아달라고 애원하려는 것일까? 하지만 녀석의 요구는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받아달라고 할 면목도 없습니다. 돈을 달라고 할 자격도 없고요. 그냥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저 이 서울을 떠나고 싶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차비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버지.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습니다. 버스표 한 장 살 돈만 마지막으로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다시는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꾸렸던 아이가 이제는 타지로 떠날 버스비조차 없어 공중전화에 기대어 아비에게 애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부성애의 찌꺼기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매정한 처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녀석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정오에 서울역 대합실 중앙시계탑 앞에서 보자.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2층에서 대합실을 내려다보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오가는 그 거대한 공간 속에서 제 아들 녀석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약속 장소인 시계탑 아래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은 씻지도 못한 듯한 꾀죄죄한 행색에 주변의 행인들이 흘긋거리며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2층에서 내려가 녀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녀석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그 모습에 저는 차마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왔구나. 내 아버지.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녀석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현금이 조금 들어있다. 버스비보다는 많을 게다. 이걸로 당분간 지낼 곳을 구하고 밥 굶지 말고 새 일자리를 알아보거라. 녀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저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중얼거렸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녀석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충고라기보다는 제가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도 아닌 너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라. 내 밥벌이는 내가 해라. 넘어지더라도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알겠느냐?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도 포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제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그 녀석은 제가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울역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슬픔이나 분노와는 다른 거대한 허탈감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과오이자 가장 아픈 상처였던 아들이라는 존재를 저는 방금 제 손으로 직접 떠나보낸 것이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텅 빈 동굴처럼 공허했습니다. 이 텅 빈 공간을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 제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 붙어있는 게시판의 포스터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눔의 손길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배달 및 말벗 봉사자 모집. 저는 한참 동안 그 포스터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저 역시 혼자 사는 노인이지만 저는 적어도 따뜻한 집과 세 끼 식사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든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그분들에게 제 남은 시간이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제 상처를 보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게시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은 그렇게 예기치 않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한 첫날,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집결 장소인 지역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봉사자분들도 계셨고 주부나 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날 배달할 도시락을 포장하고 각자 맡은 구역의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과거 제가 살던 동네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도시락이 담긴 가방을 들고 저는 지도에 표시된 첫 번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요 하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복지관에서 도시락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도시락을 보더니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어서 들어오세요. 밖이 춥지요. 할머니의 집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양 냄새와 함께 외로움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도시락을 건네고 잠시나마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멀리 살아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며 가끔 이렇게 찾아와주는 봉사자들 덕분에 사람 구경도 하고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저릿해왔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의 집을 더 방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는 할아버지, 폐지를 주워 겨우 생활하시는 할머니. 그분들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겪었던 고통이 이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저 자신을 부끄럽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봉사를 떠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가슴이 따뜻하고 묵직한 무언가로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도움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이토록 큰 기쁨과 보람을 주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일을 꾸준히 해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아낸 제 삶의 새로운 의미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해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였지요. 선생님, 기부하실 단체는 결정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나눔복지관에 전액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곳의 어르신들을 위해 쓰였으면 합니다. 제 결정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유류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역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텅 빈 눈빛으로 제게서 돈 봉투를 받아들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쯤 어느 지방의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변호사님, 유언장의 내용은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제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요. 하지만 제 개인 돈으로 아주 적은 금액의 신탁을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탁을 말씀하십니까? 제 아들 김건호의 이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죽고 난 뒤 그 아이가 60살이 되는 해부터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의 생활비가 지급되는 방식이었으면 합니다. 그 아이가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단, 이 사실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 아이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제 뜻을 이해했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었던 그 아이에 대한 제 마지막 책임의 이행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될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에 올랐습니다. 거대한 배가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갈 때 저는 갑판에 서서 멀어져가는 육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과거와 제 상처, 그리고 제 인연들이 모두 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알래스카의 대자연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위대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수만 년의 세월이 빚어낸 거대한 빙하와 그 사이를 유영하는 고래떼,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오로라의 황홀한 춤사위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번뇌와 감정들이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배 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빙하의 풍경을 작은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서예를 배우며 다졌던 분놀림이 유화를 그리는데도 제법 도움이 되더군요. 저는 제가 그린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빙하의 단면에는 수많은 세월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처럼 말이지요.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그림 속 빙하처럼 제 안에 쌓인 모든 시간의 흔적들을 끌어안고 묵묵히 제게 남은 바다를 항해해 나갈 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태. 한때는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한 아이의 아버지였으며 한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모든 이름들을 바다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는 저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고 있습니다.